오늘도 강의를 맡아서 하게 될 한동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충치의 역사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9세기와 20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이 치과의 변화와 발전에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양계의 행성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명왕성을 태양계 행성으로 불렀을 때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이라고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 금, 지, 화, 목토까지는 두 글자예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런데 천해, 명,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세 글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수, 금, 지, 화, 목, 토는 우리의 맨눈으로 보였지만 천, 해, 명은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렌즈를 이용해 발명한 망원경을 갈릴레이가 더욱 발전시켜 천체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망원경을 발명한 서양은 새롭게 발견한 행성을 하늘의 신이자 12티탄의 아버지 우라노스, 바다의 신 넵튜누스, 로마에서는 포세이돈이라고 불렀던 넵튠, 죽음의 신 혹은 지옥의 신 하데스, 로마에서는 플루토라고 불렀죠. 이것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됩니다. 하늘의 신은 천왕, 바다의 신은 해왕, 저승의 신은 명왕이라서 동양은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지요. 같은 시기 하늘을 보는데 사용한 렌즈는 아래로 눈을 돌려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작은 것들의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간은 세균의 영역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균 혹은 박테리아는 미세하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물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다재다능하고 다양하며 그 수와 종류로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명체임에 틀림없습니다. 박테리아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잘 견디며 인간의 구강을 포함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서식지에 서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세함 때문에 1660년대에 와서야 네덜란드의 안톤 판 레이웬훅이 현미경을 손수 제작하여 식물 세포와 입안의 미생물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네덜란드에서 직물 가게를 운영하던 레이웬훅은 렌즈를 이용해 섬유의 품질을 관리하던 중 옷감의 품질을 더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실처럼 가느다란 유리 가닥을 불러녹여 자체의 표면 장력으로 둥글게 만드는 방법과 연마를 병행해서 최대 3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고배율의 렌즈를 직접 발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완성된 자그마한 렌즈를 구리로 만든 판에 끼운 후 시료를 얹을 수 있는 나사를 장착해 단렌즈 현미경을 만들었다죠. 호기심이 강했던 성격 덕에 원래 보려고 했던 옷감 외에도 식사로 먹을 고기, 자기 자신의 정액, 근처 연못의 물, 자신의 피와 자기 이빨에서 긁어낸 치태 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현미경에 넣어 관찰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골격근의 가로무늬, 정자, 적혈구와 세균을 관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건 레이웬훅이 자신이 관찰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연구 노트에 자세한 그림을 곁들여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의 수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3일 동안 이를 닦지 않고 앞니 위 잇몸에 소량 쌓인 물질을 채취했는데 몇 개의 살아있는 동물 세포를 발견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노트에 스케치한 미생물은 현재 구균, 스파이로헤트, 방추형 박테리아 등 구강 내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박테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미생물을 관찰만 한 것이었으면 그냥 현미경 발명가 정도로 여겨졌겠지만, 정식으로 과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도 현대 과학자들과 별다를 바 없는 연구 노트를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세균을 관찰한 최초의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테리아란 말은 작은 지팡이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박테리온에서 왔습니다. 한자어 세균은 가느다란 버섯이라는 뜻으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조그만 버섯이나 곰팡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박테리아를 동양에서 번역하기 위해 만든 말입니다. 그 전까지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가장 작은 생물을 뜻하는 균이라는 단어는 한자 문화권에 존재했었지만, 그 전까지 없었던 박테리아, 즉 더 작은 생물을 지칭하기 위해 버섯이나 곰팡이는 진짜 균인 진균이라고 했고, 박테리아는 그것보다 더 작은 균이라는 의미로 세균이라 이름 짓습니다. 이 발견 이후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식도 달라집니다. 1818년에서 1865년까지 살았던 헝가리의 이그나츠 젬멜바이스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출산을 돕기 전 손을 소독하는 것이 모자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 의학계는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주장보다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게 질병의 원인이라고 보는 체질 건강설을 신봉했기에 젬멜바이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균을 최초로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배양한 사람은 루이 파스테르와 그의 동료 클로드 베르나르로 1862년 미생물의 번식이 부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합니다. 루이 파스테르의 세균설을 지지한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는 감염된 동물의 피를 다른 동물에 주입하는 실험을 통해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 됨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로써 본격적인 세균학의 시대가 열립니다. 코흐는 결핵, 콜레라, 탄저균을 발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드디어 충치와 미생물을 연결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윌러비 밀러는 1875년 미시건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 전공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화학과 박물학 및 수학을 공부하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예금해둔 은행의 파산으로 독일의 베를린 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때 우연히 베를린에서 개업하고 있던 미국인 치과의사 프랭크 에보트를 만나 그의 밑에서 번역하는 일과 딸의 자연과학 가정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에 관심이 생긴 밀러는 에보트의 딸과 약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1877년 펜실베니아 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1879년 펜실베니아 치과대학 1회 졸업생으로 치과의사가 된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와 계속 공부하기 위해 1881년부터 로버트 코흐 밑에서 미생물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독일은 세계의학 연구의 중심지였고, 코흐는 당대 최첨단 과학이었던 미생물 연구의 최고 과학자였습니다. 입 안의 세균을 연구한 밀러는 1890년 인간 입 안의 미생물이라는 책에서 세균이 식품에 포함된 당을 발효시키고 산을 생성하며, 세균이 만든 산이 치아의 단단한 바깥 껍질을 파괴해 충치가 발생한다는 화학 세균설을 주장합니다. 1898년 GV 블랙이 치아 표면에 부착된 젤라틴 같은 세균 물질을 젤라틴성 세균 플라그로 지칭하면서 충치의 원인이 이러한 플라그 내에서 세균이 만드는 산에 의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밀러와 블랙의 이 충치 원인설은 지금도 큰 변화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밀러는 현미경을 통해 인류를 괴롭혀온 충치라는 질병의 진행 과정을 목격했고, 이 세균이 충치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구강 위생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환자에게는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고, 치과 의사에게는 손을 깨끗이 씻고 기구를 멸균 소독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구강에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입은 다양한 병원성 세균이 집결하는 곳이고, 축축하고 따뜻한 입은 그러한 세균이 자라기에 더없이 좋은 배양지라는 것이죠. 감염의 중심이 입이라는 밀러의 주장은 의사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구강미생물 연구로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밀러는 베를린 대학의 교수 제의와 독일 귀화 권유를 거절하고 1907년 모교인 미시간 대학의 치과대학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귀국길에 맹장염을 앓게 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심장 발작이 일어나 54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당시에는 세균 분리 및 배양 기술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충치의 원인균은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1924년 J.K. 클라크가 사람의 충치에서 처음으로 세균을 분리하여 스트레토코커스 뮤탄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균이 당을 발효시키고 매우 강한 산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세균이 충치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950년 이후 구강 질환의 원인을 알기 위해 실험 동물을 사용합니다. 햄스터를 동물 모델로 사용하여 충치의 전염성을 밝히거나, 클라크가 분리한 것과 동일한 세균에 의해 동물에서 충치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입증하게 됩니다. 충치 외에 또 다른 주요 구강 질환은 치주염으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흔한 구강 질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투여하면 햄스터의 치주염이 억제된다는 사실에 의해 치주 질환의 발병에 박테리아가 관여한다는 사실이 제시되었고, 이 질환의 전염성이 입증됨으로써 박테리아의 치주 전염성이 드디어 입증되었습니다. 치텐의 세균이 치아 및 치주 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진 이후 치과 과학자들은 코흐의 가설에 따라 이러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정 세균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는 순수한 세균을 분리하고 배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혐기성 세균은 1960년대까지 배양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1960년대 이후에야 혐기성 세균 배양 기술이 발달하고 세균 배양을 위해 새로 개발된 복합 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구강 내 700종이 넘는 세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치태 내의 세균이 치아 및 치주 질환의 원인으로 여겨졌지만, 일반적으로 질병은 세균 구성의 질적 차이보다는 세균의 대량 증가로 인한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적절한 배양 기술의 부족과 구강 세균 군집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6년 리스트가트는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건강한 잇몸을 가진 치아와 치주염에 걸린 치아와 관련된 치태를 분석함으로써 잇몸 표면과 잇몸 깊은 곳, 건강한 치태와 질병 관련 치태 사이에 뚜렷한 세균 구성의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1978년 코스터트는 매트릭스로 둘러싸인 세균 군집을 가리키는 바이오필름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코스터튼에 따르면 바이오필름 내의 세균은 일반적으로 다른 세균에 비해 다른 표현형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더 회복 탄력성이 높고 외부 공격에 더 잘 견딥니다. 바이오필름 내에서는 광범위한 대사물질 교환, 신호 전달 및 서로 다른 종 간의 다양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바이오필름 내의 세균은 일반적으로 다른 세균에 비해 다른 표현형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더 회복 탄력성이 높고 외부 공격에 더 잘 견딥니다. 바이오필름 내에서는 광범위한 대사물질 교환, 신호 전달 및 서로 다른 종 간의 다양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구강세균을 설명하는데 바이오필름 이론이 도입되면서 치과 질병을 설명하는 새로운 틀이 짜여집니다. 세균의 군집에 대해 알기 위해서 그 군집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세균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균은 배양이 가능한 세균뿐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자랄 수 있는 세균은 1% 미만이기에 세균을 배양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세균 군집의 복잡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알기에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1985년 PCR 분석 방법의 개발과 함께 16SR RNA 암호화 유전자 서열의 보존과 변이를 통해 세균을 종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구강 바이오필름의 상주 세균총을 포함하여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세균 군집의 구성 세균을 배양하지 않고도 분석하고 분류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유전적 다양성이 큰 치태나의 완전히 새로운 세균의 세계를 밝혀내게 됩니다. 700여 종의 gram 양성균, gram 음성균 및 고세균이 인간의 구강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치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강세균 군집은 인체에서 가장 복잡한 세균 군집 중 하나입니다. 이제 치과 과학자들은 치태가 균질한 세포 침전물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물질과 액체로 채워진 빈 공간을 포함한 폴리머 매트릭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잘 조직된 표면 부착 세포의 공동체인 거죠. 치태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치태가 형성되는 과정 초기에 일부 구강세균은 생화학 성분을 발현하여 치아 표면에 효과적으로 부착하고 이어서 초기에 부착한 세균들에 선택적으로 부착하는 세균들이 등장합니다. 이미 형성된 치태 내에서 특정 세균종은 종종 서로 인접하거나 서로 혼합되어 부착 또는 성장에 이점을 취하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처음에는 특정 세균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주된 충치와 치주염 발병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후 연구를 통해 S뮤탄스 같은 특정 세균이 산생성 같은 특정 병원성 인자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이러한 병원성 인자가 손상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주변 박테리아와의 상승적 및 길항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이론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생태학적 플라그 가설로 표현되는 이 이론은 복잡한 바이오필름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바이오필름 내부 세균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치태에 있는 S뮤탄스균 근처에 염기 생성균이 있는 경우 S무탄스균은 충치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이해한다면 치과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또 다른 최첨단 과학기술은 X선이었습니다. 1895년 12월 28일 독일 위르츠부르크의 윌헬름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한 후 맨눈에 보이지 않던 내 몸속의 은밀한 곳을 방사선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잇몸 속에 숨겨진 치아 뿌리를 방사선 영상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은 곧 실행에 옮겨져 189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물리학자인
발터 퀘니히가 최초의 치아 방사선 영상을 촬영했고 바로 다음 날 같은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의 치과의사 오토 발코프 역시 치아 방사선 영상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치과의사 클래리스 에드먼드 캘스 주니어가 1896년 4월 혹은 5월경에 세계 최초의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 내 방사선 촬영을 합니다. 클래리스 에드먼드 캘스 주니어는 1856년 10월 21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에드먼드 캘스의 아들로 태어났고 1928년 5월 7일 뉴올리언스의 자신의 치과 진료실에서 자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방사선의 초기 의학적 이용 시기에 있었던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캘스의 아버지는 남부의 대표적인 치과 의사 중 한 사람이었으며 뉴올리언스 치과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캘스는 18세 때인 1874년 아버지의 치과의사로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뉴올리언스 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1876년 뉴욕 치과대학으로 옮겨 1878년 졸업합니다. 뉴욕에서 치대를 다니는 동안 그는 뉴저지에 있는 토마스 에디슨의 먼로 파크 연구소를 자주 방문합니다. 연구소 기술진과 친구가 되어 여기서 본 전기, 전자기를 치의학에 적용하는 데 매료된 캘스는 1878년 졸업 후 뉴올리언스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치과를 운영합니다. 그는 당시 뉴올리언스에 처음 생긴 전기 회사와 계약을 맺고 치과 진료실에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캘스는 전기 치과 기구에 도시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교류 전력을 사용한 최초의 치과 의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얼리 어댑터인 거죠. 졸업 후인 1878년부터 18년간 치과 진료를 하던 캘스는 1895년 12월 28일 대서양 저편의 빌헬름 콘라드 렌트겐이 X선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일주일이 지난 1896년 1월 6일에 전보를 통해 알게 됩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치과에서 X선의 사용 가능성을 깨달은 캘스는 X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합니다. 툴레인 대학교 학장인 브라운 에이어스 교수의 도움으로 그는 텔사 코일과 여러 개의 크룩스 튜브를 확보해 X선 발생 장치를 만듭니다. 캘스는 1896년 4월 혹은 5월경 그의 치과 보조원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구강 내 방사선 촬영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의사였던 윌리엄 모튼이 두개골 표본을 이용해 구강 내 방사선 촬영을 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노출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이었기 때문에 환자의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해 X선 튜브와 환자의 얼굴 사이에 얇은 판자를 댔습니다. 이어서 1896년 7월 28일에서 30일 사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남부치과의사협회 제27회 연례 총회가 열립니다. 당시 행사가 열린 배터리 파크 호텔은 저녁에만 전기가 공급됐습니다. 캘스가 저녁에 X선 시연을 한다는 소문에 신비로운 X선을 구경하려는 관중들이 시연 진료실로 몰려들었습니다. 몸속의 뼈를 본 남부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들은 치과 진료에서 X선의 사용 가능성에 매우 감명을 받습니다. 켈스는 살아있는 환자를 촬영한 치과용 방사선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잇몸 뼈 속에 감춰졌던 치아의 뿌리를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시연에서 방사선 사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필름을 치아에 평행하고 가능한 가깝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치과 의사들에게 강조해 일찍이 1896년에 치아를 왜곡 없이 촬영하기 위한 평행 촬영법을 주창합니다. 켈스는 이 새로운 X선 진단 기법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 그의 손은 X선에 노출되었습니다. 초창기 개발자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처럼 X선의 위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X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야기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초기에는 방사선 촬영 때마다 X선 튜브를 설정해야 했는데, 이 과정은 촬영자의 왼손을 X선 튜브와 투시 진단기 사이에 놓고 왼손의 뼈가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환자는 자리에 앉았고 X선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X선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당시 하나의 이벤트였습니다. 촬영 준비 및 실제 방사선 촬영과 현상 과정은 저녁 내내 걸렸습니다. 필름을 X선에 노출하는데 5분에서 15분, 현상하는데 30분에서 60분이 걸렸습니다. 최초의 개척자는 미지의 세계에 들어간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X선 실험을 시작한 지 12년 만인 1908년, 켈스의 왼쪽 엄지손가락에 종양이 발생했고 어떤 치료에도 낫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다른 손가락에도 종양이 발병했고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암이 퍼지지 않도록 손가락을 절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켈스는 절단 수술을 받기 위해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30여 차례 갔습니다. 절단 수술을 받아 손가락이 없음에도 그는 치과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왼손에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손가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과 기구를 발명해 자신의 진료실에서 진료했습니다. 마침내 존스 홉킨스의 외과 의사들은 그에게 왼손 전체를 잘라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팔이 치과 의사라니. 켈스의 얼굴이 하얗게 찔렸습니다. 그러나 과거 X선 피폭으로 인한 병의 진행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1926년 그의 35번째 수술에서 외과 의사들은 그의 왼쪽 팔을 어깨에서 제거합니다. 왼팔을 절단했어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이 시작된 후 20년 동안 피부 이식, 라듐 및 자외선 치료로 인한 통증, 수술 후 통증, 새로운 종양에 따른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수도 없는 발명품을 만들었고 30개 이상의 특허를 냈습니다. 최초의 스테레오스코픽 치과 방사선 촬영기를 발명하고 근관 치료 시 근관장 측정용 철선을 처음으로 소개했으며 치과 방사선 사진을 원격 전송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 온도 조절기, 소화기와 경보기, 전자기 시계, 자동차 시동기, 음료 판매기도 발명했습니다.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한 발명품은 수술 중 몸 안의 액체를 흡입하고 세척하는 석션 장비였습니다. 1911년 영국의 의사인 윌리엄 헌터는 몬트리올 맥길 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미국의 치과 의사가 사람들의 건강을 망쳤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강연을 하고 이 강연 내용은 영국의 의학 학술지 랜싯에 실립니다. 헌터는 입안은 세균으로 인한 치아 우식증의 온상이었고 세균의 터전인 이를 뽑지 않고 입 안에 금리를 씌운다거나 부분 틀니를 만들어 넣는 것은 세균이 마음껏 활동할 자리를 깔아주는데 결국 입안의 세균 감염은 전신의 질병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전신의 질병을 막기 위해 입안 세균 서식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국소 감염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고속 치아 절삭기가 등장하기 전 당시 금리를 씌우기 위해 치아를 깎는 과정은 상당한 열과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이었고 이렇게 씌운 치아 뿌리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치수가 괴사해 고름이 흘러나오는 광경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놓은 후 환자들의 통증 호소에 둔감했던 치과 의사들도 흔했고요. 의사들은 헌터의 주장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열이 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를 뽑았습니다. 치과 의사들로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역의 치과 의사들이 멀쩡한 치아를 대량으로 뽑는 호황기를 누리는 동안 켈스는 근관 치료로 치아를 살리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충치 치료 시 방사선 영상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광란과도 같던 입뽑기와의 대결에서 켈스가 이깁니다. 국소 감염 이론의 시대는 켈스 사후인 1940년에 저물었습니다. 이제 방사선 영상 없는 치과 치료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 20년 동안 켈스는 더 나은 치의학을 위한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지만 그의 팔과 손의 암과의 싸움에서는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1919년 켈스는 치과 일반 진료를 포기하고 치과 X선 진단과 경미한 구강외과 수술만 합니다. 켈스의 생애에 있어서 이 시기는 슬픈 시기였지만 높은 직업의식으로 불평 없이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피부 이식과 손가락 절단 수술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죽기 직전 뉴욕의 병원에서 쓴 켈스의 마지막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이 나에게 제안하고 내가 수락한 거래를 불평해야 할까? 아니, 그럴 수는 없다. 매일 X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로 건강해질 수천 명의 고통받는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나는 불평할 수 없다. 소수의 사람들이 수백만의 이익을 위해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이제 운명의 시계가 마지막 종을 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사라질 시간이 되었다. 나는 곧 영원한 잠을 자게 되겠지. 모두들 안녕.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잘 있거라. 밀러, 블랙, 그리고 켈스는 서구에서 당시 신생학문이었던 치의학과, 신생 직업이었던 치과 의사의 발전을 상징합니다. 19세기 말부터 치의학과 치과 의사는 의학 및 의사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반 치과와 의과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치과 의사들은 의과로부터 종속되지 않고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로 미국식 치의학과 치과 의사 모델이 퍼져 나갑니다. 이제 20세기의 과학기술이 치의학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오 벨리 파테로는 1901년 헬싱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0살까지 잠깐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다시 중등 교육을 마칩니다. 그리고는 1933년 32살의 나이에 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부학을 공부한 그는 1941년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핀란드 국방군에서 근무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테로는 헬싱키 대학교 치의학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엑스레이 검사 과정과 진단 업무를 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하고 싶었지만 일상적인 업무만으로도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치과용 엑스레이는 전체 치열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번 찍어야 했기 때문에 환자의 구강에 필름을 몇 번이고 넣어 촬영했습니다.
환자도 불편했고 촬영자도 힘들었습니다. 빠테로는 시간이 덜 걸리는 해법을 찾고자 했으며 지금 치과에서 널리 쓰이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의 아이디어도 이때부터 그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 의자에 앉은 환자의 입 안에 긴 필름을 넣고 의자를 회전시켜 전체 치열을 촬영하는 파라블로그래피라고 하는 촬영법을 개발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1950년 파테로는 필름을 환자의 입 안이 아니라 바깥의 얼굴 주위에 곡면을 따라 두르고 반대측에서 엑스레이를 조사하는 기술인 펜토그래프를 개발합니다. 이 촬영 방법은 개선을 거듭해 요즘 치과에서 촬영하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으로 발전합니다. 1950년 파테로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18개월 동안 거의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치과 방사선 촬영 방법을 개발합니다. 초청 기간이 끝나 미국을 떠나면서 미국에서 개발한 아이디어 관련 문서를 갖고 고국 핀란드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핀란드에 도착한 그는 기억을 더듬어 새로운 설계도와 도면을 만들고 헬싱키 대학교 치의학 연구소로부터 최초의 펜토모그래프 제작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최초의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장비인 올소 펜토모그래프는 핀란드에서 파테로와 엔지니어 티모 니에미넨의 협업으로 만들어집니다. 파테로의 발명 이후 미국 육군은 한국 전쟁과 이후 베트남 전쟁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징병검사 대상자의 치아를 빨리 그리고 대규모로 선별할 효과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치열을 통한 전사자 식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 기술의 발전이 촉진되었습니다. 이제 치과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치아와 턱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 도구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은 200여 년간 세계를 주도했고 지금의 미국은 전자, 반도체, 인공지능, 항공, 원자력 등 첨단 기술로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 지식과 기술은 새로운 제품과 산업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성장과 복지 향상 그리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100여 년 전 치과는 당시 최첨단 과학 기술이었던 미생물학과 엑스레이, 재료과학의 적용으로 발전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혁신적 과학 기술의 적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아 상실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괴롭혀 왔기 때문에 이가 빠진 사람에게 틀니를 해넣는 치료는 매우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한 틀니의 재료는 나무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틀니에 자연 치아를 고정해 사용했는데 단점은 나무 틀니가 습기가 있으면 뒤틀리고 갈라져 미적으로도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사용된 틀니 재료는 상아, 주조금속, 도자기 등이었습니다. 코끼리의 상아는 구강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신미성이 뛰어났지만 쉽게 구할 수 없고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두껍고 입에 잘 맞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쌌습니다. 상하로 틀니를 조각하는 데는 6주가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주조금속, 도자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자기의 경우 상하 틀니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잇몸 조직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치아 및 잇몸의 색과 비슷하게 색을 입힐 수 있으며 매우 안정적이고 표면이 매끄러워 위생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쉽게 깨지고 연마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틀니를 원한다면 상하나 주조 금속 도자기 틀니에 진짜 사람의 치아를 심기도 했습니다. 틀니에 사용한 치아는 전쟁터에서 전사한 군인의 치아를 썼기 때문에 워털루 치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워털루 치아는 미국 남북 전쟁 시기인 1860년대의 치과 제품 카탈로그에도 등장했으며 주문하면 통에 담겨 배송해 준다고 광고했습니다. 금을 두들겨 입안에 맞는 틀니를 만들기도 했지만 상아를 깎아 만든 틀니나 금을 두들겨 만든 틀니 모두 비싸고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1839년 미국의 찰스 굿이어는 고무와 유황을 고온에서 결합하면 고무가 단단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곧이어 1851년 찰스의 동생인 넬슨 굿이어가 가황 고무 제조 공정을 개발하여 특허를 냅니다. 그 전까지 고무는 끈적거리고 분해가 잘 되어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굿이어 형제가 만든 단단하고 젓갈색의 가황 고무는 벌카나이트로 불리며 치과의 틀니 재료로 금방 사용되었고 기존의 틀니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상아보다 더 저렴했기 때문에 빠르게 상아 틀니의 자리를 대체해 인기를 끕니다. 상아 틀니가 당시 영국 가정부 1년치 임금인 25기니였던 데 반해 고무 틀니는 6기니밖에 안 했으니까요. 이제 틀니는 부자들만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아니라 중산층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카나이트로 만든 틀니용 경질 고무는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가벼웠고 착용감이 뛰어났습니다. 더구나 싸고 틀니 제작도 쉬워졌으니까요. 벌카나이트로 만든 틀니 가격은 금속이나 도자기로 만든 틀니 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제 환자는 틀니가 빠질 걱정 없이 웃고 말하고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1854년 토마스 에반이 벌카나이트로 틀니를 만들어 내놓았고 1년 후인 1855년 찰스 굿이어 주니어는 벌카나이트를 틀니 재료로 사용하는 특허를 받습니다. 이후 75년 동안 벌카나이트는 주요 틀니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1930년 폴리메타크릴레이트가 도입될 때까지만 해도 틀니 제작의 표준 재료는 벌카나이트와 도자기 치아였습니다. 마취가 발명되고 이를 뽑는 고통과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19세기 중반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발치였습니다. 국소 감염 이론의 유행은 발치를 이론적으로 정당화시켜 주었죠. 따라서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틀니 재료에 대한 필요성이 빠르게 대두되었습니다. 벌카나이트 이후 치과 의사들은 틀니를 만들기 위해 여러 새로운 재료를 시험해봤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 곤충 분비물 수지인 쉘락,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고무 대용품 거타퍼처 등이 시도되었지만 틀니 재료로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당시 당구공, 체스말, 칼 손잡이의 재료였던 코끼리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 뉴욕의 당구공 업체가 대체제를 공모했고 미국의 발명가 존 웨슬리 하얏트가
최초의 합성 플라스틱 셀룰로이드의 발명 특허를 1869년 4월 6일 획득합니다. 셀룰로이드는 질산섬유소 나이트로셀룰로스에 가소성 물질인 장뇌를 섞어 에틸 알코올로 녹인 뒤 알코올 성분을 증발시켜 굳힌 물질로 값도 싸고 단단하고 물에 강하고 가공성도 뛰어나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개량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20세기 인류의 의식주와 유희, 미용 등 삶 전반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의 등장이죠. 1870년 셀룰로이드는 틀니의 기본 재료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셀룰로이드의 장점은 반투명성과 분홍색으로 심미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셀룰로이드는 아직 특허권이 유지되어 사용하려면 비싼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했던 벌카나이트의 대체제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과 그 이후에는 고무 부족으로 인해 한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만 셀룰로이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검은색과 녹색으로 변하고 사용 중 뒤틀리며 불쾌한 맛과 냄새가 났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진 못했습니다. 그 후 다양한 질산 셀룰로스 변형 제품이 생산되었지만 뒤틀림 현상은 해결하지 못해서 곧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특성을 가진 재료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1909년 레오 베이클랜드 박사는 페놀 포름알데하이드 수지로 베이클라이트라고 불리는 또 다른 화합물을 개발했습니다. 이 수지의 장점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균일성이 부족하고 색상이 좋지 않으며 수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1930년부터 1940년까지는 플라스틱 업계와 치과계 모두 적합한 재료를 찾기 위해 치열한 실험을 거듭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재료가 시도되었고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1901년 오토 롬은 박사 학위 논문의 일부로 아크릴산의 상업적 화합물을 생산하고 아크릴산의 고체 투명 폴리머를 생산했습니다. 1936년 롬과 하스는 투명 시트 형태로, 1937년 디트 드 네모르는 분말 형태로 PMMA를 출시했습니다. 최초의 아크릴계 플라스틱은 버노나이트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아, 그 다음에 고무로 만들었던 틀니는 이제 레진이라는 합성 수지로 더 가볍고 편하게 만들 수 있고 치과 임플란트 등장으로 이제 새로운 치과 치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치과 하면 사람들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치과 드릴을 떠올릴 정도로 웽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속으로 돌아가는 드릴은 치과 치료의 필수 기구입니다. 현대적 형태의 치과 드릴이 등장한 건 60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치아를 깎거나 갈아서 치료하거나 치아를 장식하는 행위는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9,000년 전 파키스탄의 신석기 고분에서 발견된 9명의 성인 유골에 11개의 구멍이 뚫린 치아를 발견합니다. 구멍은 끝에 날카로운 돌을 매단 길고 가느다란 막대를 손가락 사이에서 빙빙 돌리면서 깎았고 충치의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충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작은 활의 줄에 드릴을 끼워 회전시켜 치아를 삭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현대 활 모양 드릴로 재현해 보니 이렇게 치아를 깎는데 1분도 안 걸린다고 하네요. 또한
치료 후에도 그 치아로 식사를 하고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치료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의 드릴 흔적은 1500년간 지속되다가 그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손으로 드릴을 돌려서 치아를 깎거나 구멍을 내는 행위는 큰 변화 없이 근대까지 이어지지만 환자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충치를 남겨둔 상태로 구멍을 때우기도 했습니다. 1864년 영국에서 시계 태엽으로 작동하는 치과용 드릴이, 1870년에는 발로 페달을 밟아 회전하는 드릴이, 1875년에는 전기로 움직이는 치과용 드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도가 느리고 조작이 어려웠습니다. 1914년이 되어야 1분에 3000회 회전하는 전기 벨트 구동식 치과용 드릴이 개발되어 널리 사용됩니다. 많이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무딘 강철 드릴과 큰 디스크로 치아를 깎을 때 발생하는 진동과 고통은 환자에게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트기의 터빈을 응용하여 드디어 기계로 발생시킨 강력한 공기압을 이용한 치과용 드릴이 등장합니다. 1949년 뉴질랜드에서 에어 터빈 방식의 치과용 드릴로 최초의 특허를 냈고, 1957년 미국에서 에어로터 핸드피스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시장에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치과용 드릴은 1분에 20만 회를 회전하며 치아를 진동 없이 빠르게 삭제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치과용 드릴은 1950년대에 소개된 방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과거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에 비해 지금은 고성능의 드릴로 치료받지만 여전히 치과용 드릴이 회전할 때 나는 소리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외과 수술에 쓰이는 레이저를 치과에 사용하려는 시도는 아직 일부 치료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치아 삭제에도 널리 사용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했던 치료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치과 치료에 보다 더 편리하게 접근해서 건강함을 되찾고 있습니다. 미래의 치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듯이 치과 치료도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휴전을 얼마 앞둔 1953년 6월 29일과 30일, 그리고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를 사이에 두고 국군과 중국군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로 중국군 전사자 1300여 구, 국군과 유엔군 전사자 300여 구가 고지 곳곳에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지 65년 만인 2018년부터 비무장지대 안의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져 국군 전사자 이외에 유엔군 추정 유해 한 구와 중국군으로 추정되는 다수 유해도 발굴하였습니다. 유해 발굴 과정에서 전사자 유해 이외에도 당시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의 유품도 발굴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치약과 칫솔도 유해 주변 유품으로 발굴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치약과 칫솔은 국군의 보급품이었고 군대에서는 이를 닦아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를 닦았을까요? 이를 닦는 것을 양치질한다 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버드나무 가지 끝을 뭉개
솔처럼 만들어서 이를 닦았습니다. 여기서 버드나무 양자, 가지 지자, 즉 버드나무 가지로 입안과 치아를 청소한다는 양지가 치아를 가꾼다는 의미의 양치로 굳어졌습니다. 손가락에 소금을 묻혀 이를 닦기도 했죠. 치약과 칫솔은 기원전 3000년부터 5000년경 존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는 뼛가루, 소금, 후추, 말린 꽃 등을 갈아서 만든 반죽과 얇은 나뭇가지의 끝부분을 씹어 만든 작은 솔로 이를 닦았습니다. 린넨 조각, 깃털, 동물 뼈 또는 고슴도치 깃을 사용해서 이를 닦기도 했습니다. 솔이 있는 형태의 칫솔은 1498년부터 1600년 사이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뻣뻣한 돼지털을 동물의 뼈 또는 대나무에 붙여 사용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윌리엄 에디스가 1780년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칫솔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칫솔은 동물의 뼈를 다듬어 손잡이를 만들고 그 끝에 작은 구멍을 뚫은 후 속골이나 말털을 부착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칫솔의 동물뼈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지만 칫솔머는 여전히 동물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의 튜브로 짜는 치약은 튜브에 든 물감을 짜서 그림 그리는 화가를 보고 착안해서 1881년에 발명했습니다. 미국의 화학회사 듀퐁의 나일론 발명으로 칫솔은 새 시대를 맞습니다. 1938년 2월 24일 칫솔모를 나일론으로 만든 칫솔이 시장에 나온 것입니다. 웨스트 박사의 기적의 칫솔이라고 선전한 이 칫솔로 동물털 칫솔모는 나일론으로 대체됩니다. 20세기 초 이를 잘 닦지 않아 생긴 구강병이 우리 몸의 다른 질병으로 이어져 성인은 직장에 결근하고 아동은 학교 수업에 빠져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학교에서 칫솔질을 가르치고 공장에서는 노동자의 치아를 검사하고 칫솔질을 하게 하는 산업치과위생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군대 역시 빠질 수 없었습니다. 20세기 초 징병검사에서 치아 문제로 수많은 청년들이 탈락하자 군대는 규칙적인 칫솔질을 도입합니다. 나일론 칫솔과 치약을 보급품으로 지급받은 2차 세계대전의 군인들은 전투에 나가 싸우기 위해 매일매일 이를 닦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은 매일매일 이를 닦는 새로운 습관과 함께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를 닦는 습관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견된 치약과 칫솔은 매일매일 이 닦기 습관이 대중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소기호 AU, 원자번호 79인 금은 부와 탐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금 때문에 잉카 제국은 멸망했고 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치과는 상한 이를 떼우거나 씌우고 틀니를 만드는데 금을 사용하는 독특한 곳입니다. 제가 치과대학을 다니던 학생 시절 실습을 위해 금을 사서 만들었던 금리의 묵직함이 기억이 납니다. 금은 거래의 중심에 있었고 거래의 편리함을 위해 금 대신에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화폐는 갖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하면 정부는 금 수출을 금지하고 금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시기인 1917년 9월 12일 일본은 전쟁으로 인한 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 수출을 금지합니다. 일본만 금 수출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열강이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모두 일본처럼 금 수출을 금지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금 수출 금지는 해제되었지만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다시 금 수출을 금지합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일본과 조선에서 치과의 금 사용은 허가제로 변화합니다. 치과 재료로 필수적이었던 금을 통제하니 금 함량을 줄인 치과용 금 합금과 금을 포함하지 않은 대용 합금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충북 도지사를 하고 계신 김영환 도지사가 산뿌라를 자르며 라는 시가 있는데요. 대전 교도소에 수감된 미전양 장기수의 오래된 보철물을 새 보철물로 교체하는 치료를 해준 경험을 시로 쓴 것입니다. 여기서 산뿌라는 일제가 금 사용을 통제하던 시기 산킨 공업 주식회사가 금 대신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니켈 크롬 합금인 산프라치나 상품명 선 플라티넘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그 산뿌라를 자르며라는 시입니다. 1939년 치과용 합금 광고에는 금 대신 합금을 사용하는 것이 국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환자와 개인 치과 의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선전 문구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죠. 20금 플러스 메탈, 놀라지 마시라. 국익 연 400만엔 이상. 합금 시대, 국가를 구하라. 정부는 귀금속의 사용 제한을 하고 있다. 환자의 환희, 의원의 번영. 이렇게 금 대용 합금은 전쟁 시기 대중선동의 도구가 됩니다.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몸 역시 탐욕의 대상이 됩니다. 시신의 이에 씌운 귀금속은 더욱더 그렇겠죠. 금리는 기원전 630년경부터 지중해 에트루리아인이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금으로 장식한 앞니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는지 로마 시대 와서는 금을 씌우는 미용 치과 시술이 흔해져서 탐욕스러운 친척들이 망자의 금리를 놓고 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막기 위해 시신의 금리를 시신과 같이 묻거나 화장해야 한다는 법령이 선포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925년 독일의 치과의사 알버트 베르켄티는 시체가 지닌 금이라는 글에서 금리를 시체와 함께 매장하는 것은 낭비이니 금리를 시체에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소각해서 금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사망 시 사체의 귀금속 존재 여부와 양을 사망 진단서에 기록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당시에 큰 논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 혐오가 횡행했던 당시 유럽, 특히 독일에서 유대인이 죽어서 금을 갖고 가는 것은 죄악이라는 생각이 퍼졌다고 하는데요. 1940년에 독일에서 발간된 치의학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사체의 입에서 나오는 금을 재사용할 가능성에 대하여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 빅터 슐츠는 사체의 입에서 수집한 치과용 금은 제3제국 독일의 경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히틀러가 1939년 9월 한 극비 지령 문서에 서명하면서 T4 작전이 시작됩니다. T4 작전은 독일 나치가 인종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요소를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한 우생학적 믿음에 의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집단 안락사를 시행한 정책입니다. 이는 이후 홀로코스트로 불린 인종대학살로 이어집니다. 나치 7일에 슈츠스타펠 소속 치과 의사들은 수용소 수감자들의 입에서 금을 캐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구강검사 결과 금리가 있으면 금리를 뽑고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가스실에서 죽은 자의 시체에서도 금리를 뽑았습니다. 가스실의 사후 처리는 너무 끔찍해서 독일군은 자신들이 하는 대신 수용소 수감자 중 일부를 뽑아 하도록 했는데 이들을 존더 코만도라고 합니다.
생존 존더 코만도의 증언에 따르면 시체들의 입에서 금니를 뽑았고 시신 처리 작업이 끝나면 SS 대원이 적출된 금니의 개수와 시신의 발치와 수를 맞춰보고 만약 금이 누락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해당 존더 코만도는 그 자리에서 소각로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금니는 금괴로 만들어져 매월 친위대 위생국으로 보내졌고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는 1942년 30명의 치과 의사로 구성된 1차 존더 코만도 팀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교대로 12시간씩 일하면서 금니를 뽑고 금니를 녹여 순금을 추출했습니다. 2주마다 구급차가 금괴를 수거해갔고 이 금은 다시 치과용 재료로 사용되거나 스위스 은행으로 보내져 전쟁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아우슈비츠 한 곳에서만 6톤의 치과용 금이 수집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명의 치과 의사가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옛날 이야기라고요? 천만에요. 코로나로 어렵던 2020년 5월 14일 장례식장에 몰래 들어가 안치된 시신에서 금리를 빼내 훔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한 병원 장례식장 안치실 냉장고에 있던 시신 세구에서 금리 10개를 뽑아 달아나려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범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시신의 금리를 팔아 돈을 마련코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금리 매입, 서울 시내 공중 화장실이나 전봇대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단 문구입니다. 앞에서 너무 끔찍한 이야기만 해서 이것도 불법에 이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치과 치료 과정에서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된 금리에서 나온 폐금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적출된 치아는 인체 조직물로 분류되며 치아 조각이나 피, 고름이 묻은 금리는 의료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의료 폐기물은 환자를 치료한 치과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로 분류된 금리는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를 통해서 처리합니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는 금리에서 인체 조직을 떼어낸 후 폐금을 판매해 받은 금액 가운데 일부를 치과에 돌려줍니다. 치과 의사가 적출한 금리를 의료 폐기물로 분류할 경우 환자가 금리를 돌려받으려면 금리를 뽑을 때 환자가 금리를 내가 가져가겠어요 라고 확실히 의사를 밝힌 뒤에 적출물 인수 동의서를 작성하면 내 입에서 나온 금리를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는 순금이 아닌 핫금이라 금은방에 들고 가 팔 수는 없습니다. 폐금 전문 매입 업체를 찾아가 팔아야 하죠. 하지만 금리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점차 사라질 것 같습니다.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치과용으로 사용되는 금이 2005년에는 67톤이었는데 2010년에 45톤, 2015년 18.9톤, 2022년 10.3톤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금값 상승, 치아색과 비슷한 재료를 원하는 추세와 더불어 재료 기술의 발달로 금을 대체하는 싸고 더 좋은 재료가 등장하면서 치과용 재료로 금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 시간에 금은 치아와 비슷한 강도와 열 전도율 등 생체 친화성이 커서 가장 좋은 재료다 라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최근 치과 재료의 변화와 발전을 생각해보면 100년간 사용해온 치과용 금은 앞으로 더 사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알지네이트는 주로 치과에서 금리를 씌우기 전이나 임플란트 등의 시술을 하기 전 치아의 본을 뜰 때 사용되는 재료 중에 하나로 치과 치료 중 입안에 이상한 껌덩어리 같은 것을 물어보셨다면 그것이 알지네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과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알지네이트지만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발명되었기에 치과에서 사용한 기간은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알지네이트가 개발되기 전 인상제로 쓰이던 재료는
아가라고도 불리는 한천이었습니다. 한천의 원료는 바다에서 나는 우뭇가사리 등을 끓여서 식혀 만든 끈끈한 물질인 우무였는데요. 한천은 우무를 농축시켜 젤라틴과 비슷한 물성을 가지도록 만든 투명한 재료로 우무묵 또는 한천이라고 하여 식용이나 공업재료, 치과용 본뜨는 재료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한천은 80도 이상에서 녹고 35도 이하로 식으면 투명하게 굳어서 말랑말랑해지는 탄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40도 전후로 열을 가해 연화시킨 한천을 입안에 넣어 찬 물을 순환시키면 정확한 본뜨기가 가능합니다. 바다에서 우뭇가사리를 고아 만든 우무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생산되던 해산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예전에 여름철의 바닷가나 재래시장에 가면 행상들이 콩가루를 탄 얼음물에 우무를 넣은 동이를 이고 거리를 누비면서 콩국 사이소라고 외치는 모습은 부산 같은 해안지방의 여름철 풍속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300여 년 전부터 우무로 한천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고 2차 대전 전까지 치과용 인상 재료인 한천은 일본의 독점적인 주요한 생산품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터지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벌이면서 중요한 치과 인상제로 사용되던 한천 공급이 중단되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인상 재료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석고가 주성분인 알지네이트였습니다. 현재 널리 사용하는 알지네이트는 2차 대전의 부산물인 셈이죠.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미생물학, 방사선학, 화학공학, 항공우주공학, 재료학 등이 치의학의 기술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치의학,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치의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치과나 의과를 비롯한 의료 분야에서도 재생치의학, 인공지능과 로봇에 많은 자본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의료 시장의 확대는 함께 가는 모양새입니다. 전통적인 충치 치료는 상한 치아 부분을 삭제하고 생긴 구멍을 재료로 메꾸는 것이 전통적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상한 치아는 뽑고 치과 임플란트 등의 보철로 해결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의 치아 재생 기술은 치아가 상해서 상실된 부위를 스스로 메꾸도록 세포를 자극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충치가 생기기 전에 이 기술을 이용하면 질병 발생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단점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몸 세포가 스스로 치료한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치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가 한창입니다. 교정, 치주, 보존, 법치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치면세균막이나 충치, 잇몸병, 구강암 등 다양한 치과 질환을 진단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와 치과용 CT를 통해서 치아 형태를 자동 추출하는 기초 데이터 사업과 다량의 치과 교정용 영상을 통한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 이를 이용한 진단 예측이 대표적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현장 적용하는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치과 의사의 말을 인식해 자동으로 치과 의무 기록을 작성해주는 시스템을 통해 치과 관련 모든 상세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데이터가 기반인 데이터 덴티스트리를 가시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이죠.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과 의사에게 합리적인 진료 계획을 추천하고 환자별로 가능한 보험 청구까지 알려주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조만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A 치료만 하던 치과 의사에게 B와 C 치료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치료 계획의 선택지를 볼 수 있고 치과 의사와 함께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공유 의사결정 모델의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만큼 과잉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활용한 치과 인공지능 시대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치과의 많은 것을 바꿀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로봇도 치과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수술 로봇인 이오미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과 진료 보조 로봇도 개발되고 있으니 앞으로 치과 의료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미생물학, 방사선학, 화학공학, 항공우주공학, 재료학 등 당대 가장 앞서가는 과학기술이 치과 학문과 치과 재료 및 치과 기자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습니다. 치과는 그 당시의 사회 및 과학기술과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금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과가 따로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